부모가 아무 말도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해두고 떠날 준비를 한다면 그게 사랑인지 배신인지 당신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 경계에 서 있던 한 가족의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집안의 모든 불이 꺼져 있는 시간에도 그 집 주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고 바깥에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다. 명절 전날 밤을 꼬박 세운 며느리는 손등에 밀가루를 묻힌 채 찬장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나무를 다듬거나 전을 부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허공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피곤해서 잠깐 쉬는 거려니 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손을 뻗어 간장 종지를 집으려다가 손끝이 빗나가 식초병을 잡는 것을 봤다. 2번째였다. 3번째였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상황이 오늘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집 시어머니의 이름 대신 이 이야기에서는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기로 한다. 삼형제를 혼자 키운 어머니, 남편을 일찍 잃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 평생을 내어준 그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무언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절 차례상 위에 놓인 제기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됐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그냥 어머니가 조금 예민해진 것 같다고 느꼈고 시집살이 오래 하면서 얻은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비밀을 품고 있을 줄은 몰랐다. 삼형제 중 장남과 셋째가 명절 아침이면 을에 가족을 데리고 찾아왔다. 둘째는 사정이 있어 매번 빠졌고 어머니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둘째가 올 때와 안 올 때의 표정이 달랐다. 명절 집합은 항상 시끌벅적했다.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니고 시누이 둘이 잠깐 왔다 가고 시아버지 기제사를 겸하는 날이라 분위기는 늘 무겁고도 따뜻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항상 중심이었다. 제사상 어디에 무엇이 놓여야 하는지, 전은 어떤 기름에 붙여야 하는지, 나물은 몇 가지를 올려야 하는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였다. 그런데 지난 명절부터 어머니의 지시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전 반죽이 너무 묵다고 하는데 되레되직했고 나물간이 싱겁다고 하는데 다른 식구들은 적당하다고 했다. 며느리만 알아챘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함께 지낸 사람이었으니까. 어머니의 눈이 나빠지기 시작한 건 적어도 2년 전부터였다. 황반변성이라는 병이었다. 망막 중심부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시야 가운데가 흐릿하게 번져가는 병. 처음에는 글씨가 약간 흐려 보인다고 느끼는 수준이었지만 진행이 빠를 경우 수개월 안에 중심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 안과 의사는 진단 이후 정기적인 주사 치료와 철저한 관리를 권고했지만 어머니는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면 늘 며느리 혼자 데려갔다. 아들들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게 어머니의 조건이었다. 내 새끼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는 그 약속. 며느리는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이다.
삼형제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가 이제 눈이 보이지 않아 차례상도 차리지 못하는 어미가 되어가는 것을 자식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쩌면 가장 슬픈 것은 그 자존심 자체가 아니라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혼자 감내해야 했던 두려움이었다. 명절 아침, 며느리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다. 어머니는 이미 주방에 나와 있었다.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어머니의 윤곽을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이 며느리의 가슴을 순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고 제사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어머니도 일어나 며느리 옆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나무를 집으려 했고 몇 번이고 손이 빗나갔다. 며느리는 모른 척했다. 자연스럽게 나물 바구니를 어머니 손이 닿는 위치로 옮겨놓고 칼 놓는 위치도 조금 다르게 바꿔두었다. 어머니는 알았을 것이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조심스럽게 세상을 재배열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둘 다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그 배려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 눈물을 참았고 며느리는 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다. 장남 가족이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 무렵이었다. 현관에 낯익은 신발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며느리는 순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를 단단히 눌러 담는 표정이 있었다. 장남은 들어오면서 어머니 손을 잡고 안부를 물었고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다 괜찮다고 했다. 며느리는 그 장면을 주방 창문 틈으로 훔쳐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괜찮다는 말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셋째 가족은 조금 늦게 왔다. 그 며느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음식 준비를 돕겠다고 했지만 주방은 이미 거의 완성 단계였다. 어머니는 거실 한쪽에 앉아 손자 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아이들의 얼굴 방향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몰랐다. 할머니가 정확히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냥 할머니가 웃고 있으니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을지도 모른다. 제사 준비가 마무리되고 차례가 시작될 즈음 며느리는 잠깐 안방에 들어가 어머니의 약을 챙겼다. 약 봉투에는 앙과 처방전이 접혀 들어가 있었다. 며느리는 그 종이를 꺼내 보지도 않고 다시 넣었다. 이미 외울 정도로 알고 있었으니까. 황반변성, 습성, 치료주사 2주 간격, 빛 차단 필수. 그 글자들이 뇌리에 새겨진 지 이미 오래였다. 며느리는 약을 들고 거실로 나왔고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물 한 잔과 함께 건넸다. 어머니는 알아챘고 소리 없이 받아 삼켰다. 그 장면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차례상 앞에 온 가족이 모였다. 촛불이 켜지고 향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다. 어머니는 제일 앞에 섰다. 늘 그래왔듯이 절을 올리는 자세는 여전히 반듯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았다. 부서지고 있으면서도 부서지지 않는 척하는 것, 그것이 삼형제를 키워온 그 어머니의 평생 방식이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됐다. 가족들이 음식을 나눠 먹고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으러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는 품 안에서 봉투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둔 봉투였다. 며느리는 그 봉투들이 언제 준비된 건지 알고 있었다. 한 달 전 안과를 다녀오던 길에 문방구에 들러 봉투를 샀던 날, 어머니가 스스로 골랐지만 봉투색이 어떤지, 무늬가 무엇인지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물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며느리는 붉은빛 도는 봉투가 가장 예쁘다고 했고 어머니는 그걸로 다 샀다. 식사 자리에서 장남이 문득 어머니의 눈에 대해 물었다. 최근에 눈 안 좋다고 하지 않았냐고, 병원은 가봤냐고. 어머니는 잠깐 침묵했고 며느리의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노안이라고 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장남은 그 대답에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대답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을 며느리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충격은 그날 이후 명절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작됐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조용히 부탁했다. 방 안에 있는 서랍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며느리는 그 말이 대수롭지 않게 들렸다. 집 정리를 돕는 건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서랍을 열었을 때 며느리는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보고 손이 굳어버렸다. 서랍 안에는 세 아들의 이름이 각각 적힌 봉투가 있었다. 두껍고 단단한 봉투들이었다. 그 옆에는 통장 사본과 인감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오래된 사진 앨범 위에는 손으로 쓴 편지 몇 장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다. 며느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어머니가 유언을 써놓은 것이었다. 아니, 유언이라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를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기 전에 스스로 글씨를 쓸 수 있을 때 각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놓은 것이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써놓고 싶었다고. 글씨가 삐뚤 수 있는데 잘 읽힐지 모르겠다고. 자식들이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날에는 자기가 곁에 없을 것 같다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우는 것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 눈이 흐릿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뻗어 며느리의 손을 찾았고 찾았다. 두 손이 마주 잡혔다. 아무 말도 없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 서랍 안에는 세 아들 봉투 외에 하나가 더 있었다. 봉투 겉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써 있었다. 이 가족 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비밀을 함께 지켜준 사람에 대한 편지였다. 며느리는 그 편지를 가장 마지막에 꺼내어 가장 오래 들고 있었다.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는 며느리 혼자만 안다. 하지만 그 이후 며느리의 삶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도 눈치챘다.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더 가끔씩 멀리 바라보는 눈빛을 가지게 됐으며 어머니 곁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잠시 멈추고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 어머니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혼자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삼형제의 어머니는 24세 결혼해서 27에 남편을 잃었다. 남편은 교통사고였다. 장남이 2살 뱃속에 둘째가 있을 때였다. 어머니는 시댁의 눈칫밥을 먹으며 아이들을 키웠고 셋째는 남편이 죽은 이후 2해가 지나 낳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는 그 시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다만 셋째 아이가 생겼을 때 지우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고 한다. 그냥 살고 싶었다고. 아이가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그렇게 삼형제를 키우면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옆에 앉아 이마에 손을 얹었지만 어머니 자신이 아파도 아이들은 잘 몰랐다. 혼자 병원에 갔고 혼자 주사를 맞았고 혼자 약을 샀다.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었다. 내 걱정은 내가 한다. 너희는 그냥 잘 자라라. 그 방식이 아이들을 씩씩하게 만든 것은 맞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어머니의 고통에 둔감해지게도 만들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줄 알았고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다.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 아이들 잘못이라고만 할 수도 없었다.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날 어머니는 혼자 안과를 갔다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다. 데리러 와달라고. 며느리는 어머니가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늘 대중교통을 타고 혼자 다니던 어머니였으니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마치 표정이라는 것을 전부 지워버린 것처럼 그냥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옆에 앉자 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진단서였다. 며느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다. 황반변성, 습성, 진행성. 치료를 지속하지 않으면 수개월 내 중심 시력 상실 가능.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을 때 며느리는 먼저 숨을 참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아들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 당장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며느리는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질문할 수 없었다. 이미 그 눈빛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방식, 당신의 평생. 그 이후로 며느리는 이중생활을 시작했다. 아들들 앞에서는 어머니가 건강하고 여전히 예전 같다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했고, 뒤에서는 어머니의 치료 일정을 챙기고 주사 맞는 날 병원을 데리고 갔다. 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주방을 조금씩 재배열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항상 같은 자리에 두도록 고정해 두었고 불필요한 물건은 치워서 어머니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동선을 정리했다. 형광등을 더 밝은 것으로 교체했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촉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붙였다. 어머니가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비밀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 비밀이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은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장남이 갑자기 방문했다. 며느리는 그날 어머니와 함께 주사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려는데
장남의 차가 이미 집 앞에 와 있었다. 며느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됐다. 어머니의 눈에는 아직 치료 후 안약이 흘러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며느리는 주차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물수건을 건넸고 선글라스를 챙겨 씌웠다.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장남에게는 날이 밝아서 어머니가 눈이 부시다고 했다. 장남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더 마음에 걸린 건 그 거짓말이 너무 능숙해졌다는 것이었다. 이미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게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며느리는 밤새 자문했다. 답은 나오지 않았다. 황반변성은 치료를 지속해도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었다. 눈의 손상을 늦추는 것, 그게 목표였다. 어머니는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도 시력이 조금씩 나빠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은 글씨를 읽다가 중앙 부분이 안 보인다고 했다. 어느 날은 사람 얼굴이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며느리는 그때마다 의사에게 전달했고 의사는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는 말을 꺼냈다. 단 한 번 그 말이 나왔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다시 돌려놓았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내가 밥도 하고 청소도 한다고. 그때 가서 말해도 늦지 않다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그때가 어떤 시점인지 어머니도 며느리도 알고 있었다.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는 그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때, 어머니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의 방식이었다. 사랑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랑은 매일 전화를 하고, 어떤 사랑은 손을 잡아주고, 어떤 사랑은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아파한다. 어머니가 서랍을 정리하면서 편지를 쓴 것도 그 사랑의 방식이었다.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기 전에 손으로 직접 써서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글씨가 또렷할 때, 아직 내 손이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때 해야 할 말을 해두고 싶었던 것이다. 장남에게 쓴 편지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읽어달라고 한 날이 있었다. 어머니 스스로 쓴 글을 스스로 읽지 못하게 된 날이었다. 며느리는 조용한 오후 창가에 앉아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들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3번 갈라졌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2줄 흘렀다. 편지 낭독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어머니는 자신의 병을 숨겼고 그 선택이 옳았느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이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 뒤에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 옆에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함께 짊어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비밀을 지키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사랑인지 이 이야기는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2가지 모두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사랑이 때로는 말 한마디 없이 건넨 물수건 한 장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이야기는 그 다음 국면으로 접어든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며느리는 더 이상 혼자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한계에 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집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고 장을 보는 것부터 집 안 청소까지 조금씩 며느리의 손이 닿는 범위가 넓어졌다.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때로는 소리를 질렀다. 내가 아직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 소리가 며느리의 가슴에 박혔다. 어머니의 분노는 며느리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향한 것이었다. 할 수 없어진 것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며느리는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받아넘겼다. 소리를 들어도 뒤돌아서 눈을 감고 다시 앞을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졌다. 어머니가 혼자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켰다가 불을 끄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확인이 안 됐던 것이다. 다행히 냄비가 타는 냄새를 맡고 스스로 꺼냈지만 냄비 바닥이 다 타버렸다. 어머니는 그 일을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발견한 건 다음 날 방문했을 때 탄 냄새가 주방에 배어 있는 것을 통해서였다.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다가 냄비를 좀 태웠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 불이었다. 자칫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일이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어머니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고.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거 괜찮냐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머니가 원래 독립적인 분이라고, 뭔가 필요하면 당신이 말씀하실 거라고. 며느리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또 침묵했다. 어머니가 당신이 말씀하실 거라는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를 남편은 몰랐다. 어머니는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었다. 평생 그러셨다. 그게 이 가족의 문제이기도 했고 동시에 어머니라는 사람의 위대함이기도 했다. 냄비 사건 이후로 며느리는 매주 이틀 이상 어머니 집에 들렀다. 혼자서 결정한 일이었다. 남편에게는 그냥 어머니 옆에 있어드리고 싶다고만 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했다. 바쁠 텐데, 아이들도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냐고. 며느리는 그냥 왔다. 매번 왔다. 그리고 오면 밥도 해두고 청소도 하고 냉장고도 정리해두고 어머니가 자다가 화장실 가다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은 전부 치워두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며느리가 다녀간 집에서 며느리의 손길을 느끼며 살았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졌다. 수건이 더 낮은 곳에 걸려 있는 것, 리모컨이 소파 같은 위치에 있는 것, 냉장고 속 반찬통들이 라벨 스티커 없이 위치로 구분될 수 있게 배치된 것. 며느리는 시각장애인 보조생활 방식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사람은 며느리였다. 어머니의 고통이 크다면 며느리의 무게도 그에 못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을 대신 지킨다는 것, 그 비밀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그냥 지켜주는 것, 그것은 엄청난 감정 노동이다. 분노도 나왔을 것이다. 왜 나만 이 비밀을 알아야 하냐고, 왜 나만 이 무게를 지어야 하냐고. 하지만 며느리는 그 분노를
어머니에게 쏟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써준 편지에 담겨 있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여기서 전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안에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훨씬 일찍 무너졌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삼형제 중 어느 아들도 아닌 이 며느리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말. 어머니는 24세 결혼하고 27에 남편을 잃었다.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을 혼자 지탱해왔다.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기댄 것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따뜻한 부분이다. 어머니는 어느 시점에 결국 아들들에게 병을 알릴 때가 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 아니었다. 어머니 스스로 이제 말할 때가 됐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편지를 쓰고 나서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어머니는 명절 다음 주 일요일에 삼형제를 불렀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오라고 했다. 아들들은 각자 가족을 이끌고 왔다. 어머니는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들을 각각 부르고 봉투를 하나씩 건넸다. 봉투 안에는 진단서가 있었다. 그리고 편지가 있었다. 아들들은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 봉투를 받아 열어보고 진단서를 읽고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한 명씩 침묵했다. 장남은 진단서를 2번 읽었다. 셋째는 편지를 반쯤 읽다가 멈췄다. 둘째는 전화로 연결돼 있었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며느리도 있었다.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서 어머니는 아들들의 반응을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공기가 달라졌으니까. 장남이 먼저 물었다. 언제부터였냐고. 어머니는 담담하게 2년 전부터라고 했다. 장남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굳었다가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장남은 며느리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 눈빛에서 읽었다. 뭔가를 물으려다 하지 않았다. 셋째는 편지를 다 읽은 뒤 눈물을 흘렸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셋째 아이의 숨이 살짝 달라지는 것은 느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며느리에게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따지지 않았다. 어쩌면 따질 수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며느리한테 부탁한 것이었으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장남이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 가슴에 오래 남았다. 이 가족은 그날 이후 조금 달라졌다. 아들들이 번갈아 어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치료비 분담을 의논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이번엔 아들들이 듣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혼자 오래 짊어진 분이었으니까. 며느리는 그 변화를 보면서 자신이 지켜온 비밀이 결국은 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어머니가 준비가 됐을 때 말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버텨준 것이었다. 황반변성은 현재도 치료 중이다. 시력은 많이 나빠졌지만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매주 병원을 간다. 이제는 장남이 데려다 주기도 하고 셋째가 가기도 한다. 며느리도 간다. 혼자 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됐다. 어머니는 지난 봄 며느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다. 사진 한 장을 찍어달라고. 마당에 핀 꽃 앞에서. 어머니는 그 꽃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냄새는 맡을 수 있었다. 봄 향기가 났다. 며느리는 어머니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나중에 인화해서 어머니 방 벽에 붙여드렸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손으로 만졌다. 액자 테두리를 손끝으로 짚으며 웃었다.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다. 봄이 있고 꽃이 있고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는 아직도 매일이 더해지고 있다. 어머니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주방으로 나가고 그 빛이 흐릿해진 눈으로 창밖을 바라본다. 며느리는 오늘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다. 말이 길지 않아도 괜찮다. 목소리를 들으면 된다. 세상에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짊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반드시 혼자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혼자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 혼자인 시간을 묵묵히 옆에서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고독은 조금 다른 것이 된다.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인생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인생은 혼자 정리되지 않는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정리해 간다. 알게 모르게 말없이 때로는 손 한 번의 온기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당신이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훈이 아니라 장면일 것이다. 새벽 4시 주방에 두 사람, 서랍 앞에서 주저앉은 며느리, 아들들에게 건네진 봉투, 마당에서 찍은 봄 사진. 그 장면들이 마음 어딘가에 오래 남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 우리 모두의 며느리, 우리 모두의 비밀들이 그렇게 어딘가에서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삶은 그렇게 이어진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이면서 그 무게를 함께 나눠준 사람의 온기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그 봄 사진이 벽에 붙은 날로부터 2달이 지났다. 어머니의 시야는 예상보다 빠르게 좁아지고 있었다. 의사는 치료 간격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고 더 이상 혼자 외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꺼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며느리의 팔을 잡았는데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냥 체온을 확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혼자 외출하다가 길을 잃은 것은 그 진료 이후 열흘쯤 됐을 때였다. 가까운 마트까지 혼자 가겠다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방향을 잃었다. 평생 살던 동네였는데 이제는 눈에 익은 간판이나 색깔로 방향을 잡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 창피했다고. 결국 몇십 분 만에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고 그 도움으로 겨우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그 일을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말했다. 평소에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 분이었다. 그런데 전화를 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고 이야기를 할 때 호흡이 짧게 끊겼다. 며느리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부엌에 서 있다가 조용히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다. 아이들이 있어서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어머니는 그 전화에서 딱 하나만 말했다. 이제 나도 누군가 필요한 것 같다고. 평생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다. 그 말이 며느리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무너뜨렸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드디어
처음으로 그 말을 꺼낸 것이었다. 며느리는 그 말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고 안 괜찮다고 하면 더 무너질 것 같고 그냥 알겠다고만 했다. 내일 갈게요. 그것만 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는 오래 울었다. 이 집 며느리는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다. 그 10년 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따뜻했던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처음 몇 해 동안은 서먹하고 날카로웠다. 자신의 아들을 데려간 사람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였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자신이 평생 겪어온 방식이 그랬을 수도 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 친해지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것.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된 것은 결혼 3년 차 유산을 했을 때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울고 있던 새벽, 어머니가 조용히 방 안에 들어왔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서 그냥 등을 두드렸다. 말이 없었다. 안아주지도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그 새벽이 두 사람을 바꾸었다. 말없이 옆에 있는 것의 가치를 아는 두 사람은 그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직접 요리를 가르쳐 줬다. 제사 음식 만드는 법이 아니라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날씨 이야기, 시장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아주 작은 것들로. 황반변성 진단을 며느리가 먼저 알게 된 것은 그런 관계 위에서였다. 어머니가 전화한 사람이 며느리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가족 안에서 어머니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며느리였던 것이다. 어머니가 이제 누군가 필요하다고 말한 날 이후 가족 내의 구조가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다. 장남은 매달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더 보태기로 했다. 셋째는 주말마다 한 번씩 방문하기로 했다. 둘째는 멀리 살았지만 영상통화를 매일 하기로 했다. 삼형제가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해,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도 며느리는 없었다. 그것은 아들들과 어머니 사이의 이야기였으니까. 하지만 그 결정이 내려지는데 토대가 된 것은 며느리가 수년간 쌓아 올린 것들이었다. 어머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 치료 기록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의사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며느리였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병에 대해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며느리는 이미 그 병의 진행 단계와 치료 방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장남이 어느 날 며느리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그냥 말해줬으면 됐을 텐데 하고. 며느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부탁한 것이었다고. 그게 전부였다고. 장남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에서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장남은 그날 이후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명절 때 며느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집안일을 나눠서 하려는 것, 작은 것들이 달라졌다.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천히 바뀐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오래 쌓아놓은 것들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서야 겉으로 드러난다. 어머니의 시력이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을 때 가족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논의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
아니면 며느리 집으로 모시는 것. 어머니는 처음에 두 가지 다 거부했다. 내 집에서 살겠다고, 누구 짐 되지 않겠다고. 그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들이 받아주지 않았다. 특히 셋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충분히 오래 혼자 하셨으니까 이제는 저희가 할 차례라고. 그 말이 어머니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먼저 말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남편과도 이야기가 됐고 아이들도 괜찮다고 했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는 다시 말했다. 어머니가 저를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어머니 필요해요. 그 한 문장이 결정을 만들었다. 어머니가 며느리 집으로 오는 날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오래된 그릇 몇 개, 그리고 그 서랍. 편지들이 담긴 그 서랍. 어머니는 그 서랍만큼은 스스로 챙겼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손으로 더듬어서 그것만큼은 직접 들었다. 며느리는 그 서랍을 어머니 방 창가 가장 잘 닿는 곳에 두었다. 어머니가 앉으면 손이 바로 닿는 위치. 매일 아침 어머니가 그 서랍 앞에 앉는 이유를 며느리는 묻지 않았다. 알고 있었으니까. 어머니와 함께 사는 생활은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있었다. 어머니는 집 구조를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고 낯선 냄새와 소리에 예민해졌다.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진 적도 있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며느리는 복도에 야간 조명을 설치했고 화장실 입구에 촉각 발판을 깔았다. 어머니 방 바닥의 모든 걸림돌을 제거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조금씩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창문을 여는 것이었다. 보이지 않아도 바람의 방향으로 날씨를 짐작했고 새소리로 시간을 가늠했다. 며느리 집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게 됐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풀냄새를 맡고 바람이 잎사귀를 건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며느리는 어느 날 어머니가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흙을 긁어내는 것을 창문 너머로 봤다. 뭘 하고 있는 건지 보러 나갔더니 어머니는 씨앗을 심고 있었다. 봉숭아 씨앗이었다. 어디서 구했냐고 물으니 셋째가 가져다 줬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다 준 씨앗을 보이지 않는 눈으로 심고 있었다. 나중에 꽃이 피면 볼 수 있겠냐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못 볼 수도 있지. 그래도 심어야지. 심어야 피니까. 그 말이 며느리의 가슴 어딘가에 깊이 박혔다. 그게 어머니라는 사람이었다. 볼 수 없어도 심는 사람, 피지 않을 수도 있어도 씨앗을 땅에 넣는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 봉숭아는 그의 여름 붉게 피었다. 어머니는 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꽃색이 어떤지 말해줬고 어머니는 손을 뻗어 꽃잎을 만졌다. 부드럽다고 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여름부터 어머니는 매년 봉숭아를 심기 시작했다. 보지 못해도 냄새로 알고 손끝으로 느끼고 며느리의 목소리로 그 색을 알면서 그렇게 계절이 지나갔다. 장남의 아이들이 방학에 할머니를 보러 왔다. 아이들은 처음에 할머니의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을 알고는 어색해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먼저 손을 뻗어 아이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로 누군지 알아봤다. 아이들이 놀랐다. 할머니가 눈이 안 보여도 목소리는 다 안다는 것을. 그 이후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말을 더 많이 걸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머니는 다 들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귀는 열려 있었고, 마음은 더 섬세해져 있었다. 보이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듣게 됐다는 것을 며느리는 느꼈다. 어머니는 이제 사람의 목소리 톤으로 감정을 읽었고 발소리로 오늘 기분이 어떤지를 알았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많이 힘들었지. 오늘. 며느리는 멈췄다.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발소리가 달랐다고 했다. 평소보다 무거웠다고. 그 말에 며느리는 주방에 서서 잠깐 울었다. 소리 없이 어머니 모르게. 하지만 어머니는 또 알았을 것이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와 며느리 옆에 서 있었으니까. 어머니는 그 집에서 봉숭아를 3번 심었다. 3번의 여름이 지났다. 시력은 이제 빛과 어둠만 구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완전한 시각 상실의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의사는 그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치료를 꾸준히 해온 것이 이 정도를 유지하게 해줬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정확한 위치는 아니었다. 조금 빗나갔다. 하지만 어머니는 며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치료를 계속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며느리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가족이라는 건 피보다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며느리는 그때 다시 한번 알았다. 같은 핏줄이 아니어도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계절을 보내고 같은 사람 곁에서 같은 무게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가족이 된다. 어머니는 그의 겨울에 처음으로 스스로 점자 교육을 받겠다고 했다. 며느리가 알아봐준 복지관 프로그램이었다. 어머니는 처음에 점자를 손끝으로 읽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요즘 세대 것이지 내가 배울 수 있겠냐고 했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매주 빠지지 않고 갔다. 3달 후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점자로 된 카드를 건넸다. 직접 쓴 것이었다. 어떤 내용인지는 며느리 혼자 읽었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바라봤다.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딸 같다는 말이 있었다. 며느리는 그 카드를 지갑 안에 넣었다. 거기서 빼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 어머니는 오늘도 그 집 마당 작은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때로는 말없이 함께 앉는다. 두 사람이 나누는 침묵은 예전과 다르다. 예전의 침묵은 비밀을 감추는 침묵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그냥 함께 있는 침묵이다. 아들들은 이제 어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 곁에 있다. 완벽하지는 않다. 바빠서 못 오는 날이 있고 연락이 뜸해지는 시기도 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은 이제 이 가족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가 모르는 척하지 않는다는 것. 어머니가 혼자 짊어지던 무게를 이제는
여러 사람이 나눠들고 있다. 그게 충분하다. 완전하지 않아도 그게 충분하다. 어머니는 요즘 아침마다 한 가지를 한다. 마당에 나가서 봉숭아 화분에 물을 준다. 아직 피지 않은 계절에도 씨앗을 심지 않은 계절에도 그냥 나가서 화분 옆에 앉아 있는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지난 여름의 붉은 꽃을 기억하면서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면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아도 느끼는 것들이 있고 전하지 않아도 닿는 것들이 있다. 이 이야기가 그중 하나였으면 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서 있는 사람들, 말하지 못한 것들을 가슴에 안고 웃는 사람들,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곁에서 그 무게를 함께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당신의 그 조용한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전부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